그날 새벽 이상하게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로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눈꺼풀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밖은 온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죠. 벽시계 초침이 딸깍 딸깍 소리를 내며 방 안의 정적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개가 짖는 건 드문 일이었죠. 이놈의 개가 또 왜 이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베개를 돌려 눕는 순간 쿵,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가볍지 않은 급한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벽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귀를 세우자 다시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이젠 거의 절규하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문 좀 여세요. 제발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어쩐지 귀에 익은 듯 했습니다. 몇 초간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죠. 문 밖의 발소리, 숨소리, 그 떨림까지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들었던 강도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이 시간에 남자가 문을 두드린다니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다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1층 사는 사람이에요. 순간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1층 세입자, 그 총각. 가끔 마당에서 쓰레기 버릴 때 마주치면 꼭 허리를 숙여 인사하던 그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나요. 위험해요. 당장 나오셔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죠. 그 순간 문틈으로 들어온 찬바람 사이로 정말로 가스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간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옷걸이에서 외투를 하나 집어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청년이 내 팔을 붙잡고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요. 여긴 위험해요. 그의 손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지만 그 손끝의 힘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마당을 벗어나는 순간 쾅! 세상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그 충격에 몸이 휘청이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지붕을 삼키며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할머니, 엎드리세요. 총각이 내 어깨를 덮쳤습니다. 불길의 잔불이 머리 위를 스쳤지만 그가 몸으로 나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집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불길이 창문을 깨며 폭발음을 내질렀습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비췄죠. 내가 평생 모은 살림살이, 남편과 함께 모은 작은 가구들, 아들의 유치원 졸업사진까지 모두 그 불 속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불타버렸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불길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타들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그때 총각이 조심스럽게 내 팔을 감쌌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숨은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쿵쾅거리며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살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는 내 어깨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잊혀진 호칭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 나는 그 단어를 내 안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 낯선 총각의 입에서 그 단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굴을 가릴 새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그의 손이 내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 손길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오래전 기억 속의 따뜻함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불빛 사이로 그의 얼굴이 잠시 비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린아이의 눈에서 봤던 그 순한 빛.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째서 저 눈빛이 그렇게 낯설지 않을까? 불길은 점점 잦아들었고 하늘에는 희미한 아침빛이 번져왔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며 남긴 물이 마당에 고여 새벽의 냉기가 발목을 감쌌습니다. 나는 그 청년의 품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온기마저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이 마치 괜찮아요. 이제 울어도 됩니다. 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 나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는 그 소리에 이제는 두려움보다 그리움이 스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묻혀있던 기억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소방차가 떠나고 나서야 새벽은 조금씩 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타버린 집터 위로 하얗게 김이 피어올랐고 그 속에선 탄 냄새가 잔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직도 덜덜 떨렸지만 그 총각은 내 옆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던져준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근처 편의점으로 가더니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내 손에 쥐어주고 하나는 자신의 손으로 꼭 쥔 채 천천히 김을 내뿜으며 말했다. 가스 냄새가 심했어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올라가 봤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말하지 못한 사정이 느껴졌죠. 그 후로 며칠 동안 그 총각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오면 함께 서류를 챙겨주고 잔해를 정리하며 내 물건 중 남은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낡은 철제 냄비를 닦아주던 그 손길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손등에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흉터마저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죠? 민수요. 그는 잠시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면 그는 불이 꺼진 골목을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내가 머물던 임시 숙소 앞까지 와서 문 잘 잠그시고 주무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곤 뒷모습만 비추며 돌아섰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 내가 깨어 창문을 열었을 때
그는 우산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전봇대 불빛이 비처럼 흔들렸죠. 민수 씨, 감기 걸리겠어요. 어서 들어가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확인차 왔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가 있을 때면 집이 사라진 허전함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였습니다. 며칠 뒤 그가 방을 정리한다고 해서 식은 커피라도 들고 도와주러 갔습니다. 방 안은 단출했습니다. 책 몇 권,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나는 괜히 청소라도 하는 척하며 선반 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과 종이들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어린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나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의 모서리가 손끝에서 부서졌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사진을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천천히 내 손에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내 심장까지 전해졌죠. 어떻게 이 사진이 당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인연이에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불길이 다시 타올랐고 그 총각의 얼굴이 불빛에 겹쳐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명 따뜻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나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낯설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말투, 그의 손짓,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그가 잠시 외출한 틈에 나는 그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낡은 서랍 속엔 편지 한 통과 함께 내가 아들에게 써놓고 보내지 못했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엔 아들 민호라고 적혀 있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나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와 마주 앉을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그가 건넨 따뜻한 커피, 그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아들의 기억을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듯 다정하게 웃을 때마다 내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내 앞에 앉아 있더니 낡은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 시계는 내가 20년 전 아들에게 사줬던 시계였습니다. 이거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저한테 줬어요. 그때 이건 내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꼭 간직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민호를 아는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총각이 단순히 가스 냄새를 맡고 올라온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더 큰 인연이 이 새벽의 사건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참 묘하지요.
버려진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언젠가 생명을 구하는 끈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가슴 안에서 오래 묵은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낡은 사진 속의 아이, 내 아들 민호. 그리고 나. 사진 한 장이 지금 세월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 총각은 대답 대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젖은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 그 아이의 친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친구라니?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더니 그가 아주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는 힘들 때마다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아라고 불렀지만 그는 늘 말했어요.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내 어머니는 나를 잊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세상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민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드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내 귓가에 울려 퍼지자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니. 그 총각은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그 모든 걸 기억했어요. 그 말에 나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눈물이 그날 새벽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그 아이를 두고 나올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 목소리는 끊어졌습니다. 눈앞에 불빛이 번져서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나는 말했습니다. 민호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나는 살아있다는 게 죄처럼 느껴졌어요. 그 총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민호는 늘 그랬죠. 우리 어머니는 나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나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팠습니다. 민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 때 보이던 그 맑은 눈. 민호는 어떻게... 나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퇴근길에 술에 취한 운전자가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눈에선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답 대신 손을 모았습니다. 민호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간에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봉투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그 위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 아이가 직접 쓴 거예요. 그는 봉투를 내게 건넸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엔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나도 이제 어른이 되니까 알겠어요.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도,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꼭 엄마 곁에서 살고 싶어요. 그 글을 읽는 동안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 총각은 조용히 내 옆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아이의 부탁을 지키며 살았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왜 내 집 앞을 지키고 있었는지, 왜 새벽에 문을 두드렸는지. 그는 단순히 나를 구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구한 게 아니에요. 민호가 어머니를 구한 거예요. 그 말에 내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없는 아들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나를 지켜준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안다. 그 순간 어둡던 하늘 사이로 흐릿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걷히며 잔해 위로 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빛 속에서 민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되돌려주는 길이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오늘도 그 문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를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남기고 간 잿더미는 아직 마당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안에서는 서서히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목재 냄새, 젖은 흙의 냄새, 소방차가 뿌린 물이 말라가며 남긴 하얀 얼룩까지 그 모든 흔적이 이제는 끝이 아니라 다시라는 말을 건네는 듯 했지요. 민수는 매일 아침 들렀습니다.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그 물음이 요즘 내 하루의 문 두드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포트를 올렸고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소리의 끝까지 기다렸다가 종이컵에 조심스레 나눠 담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얇은 커피 향 사이로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남는 침묵이 어느새 편안해졌기 때문이겠지요. 잔의 정리는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춘 작은 장롱은 속살까지 숫덩이가 되어 부서졌고 문갑 서랍 속에 보관하던 아들의 유치원 졸업사진은 모서리만 겨우 모았습니다. 민수는 그 작은 모서리들을 바닥에 놓고 퍼즐처럼 한참을 맞춰보았습니다. 다 맞추고 나서도 빈칸은 남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칸 사이로 아들의 웃음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사진의 빈자리가 내 마음의 빈자리를 닮았기 때문일까요? 그날 오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혹시 작은 재단 같은 걸 꾸밀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작은 의식을 치르고 싶었으니까요. 우리는 해가 기울 무렵 주민센터 뒤편에 작은 쉼터로 갔습니다. 바람이 막아지는 아담한 벤치가 있었고 그 옆에 낮은 나무 탁자가 하나 있었지요. 나는 종이컵 2개를 놓고 그 하나에 물을 따르고 다른 하나에 쌀을 조금 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사를 흉내내듯 나는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민호야.
그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는 잠자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 씨, 내가 낮게 부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구나. 듣는데 너를 용서하는데 그리고 나를 용서하는데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숙임이 마치 제 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오만함과 두려움, 안간힘으로 버티던 자존심이나 변명까지 그 모든 게 그의 숙임과 함께 조금씩 풀리는 것만 같았지요. 나는 편지를 펴들고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나도 어른이 되니까 알겠어요. 그날의 엄마 마음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꼭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글씨를 따라가다 보니 문득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풍경이 깨어났습니다. 5살이던 민호가 장화를 신고 빗물 고인 웅덩이를 첨벙거리며 건너던 날. 그날 나는 비를 피해 빨래를 건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이는 젖은 바지에 잔뜩 진흙을 묻혀 돌아왔지요. 꾸중을 하려다 아이의 뺨에 붙은 낙엽을 떼주며 웃어버렸던 그 장면 비의 냄새와 비 오는 날의 푸른 빛깔,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까지 마치 방금 전 일처럼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이번 울음은 어제의 울음과 달랐습니다. 어제의 울음이 무너짐이었다면 오늘의 울음은 다짐이었습니다. 민수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매년 이맘때 오늘처럼 우리 같이 앉아줄래요? 저 아이 생일이 초여름이었거든요. 그때마다 잠깐만이라도 같이 있어줘요. 민수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있을게요. 바람이 잠깐 고개를 들어 나뭇잎을 사각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재단 위의 종이컵들을 건드려 작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울림을 바라보다가 동시에 숨을 고르듯 한 박자 쉬었습니다. 말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임시주거로 작은 반지하 집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창문이 낮게 나 있어 빛이 잘 들지는 않았지만 오래 비워둔 집 치고는 깨끗했습니다. 민수와 나는 종일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고 곰팡이가 핀 벽지를 긁어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목덜미로 흘렀는데 흘러내리는 그 땀이 이상하게도 텁텁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한 몸의 리듬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 그 무심한 건강함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짐을 들여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탁자 위에 시계를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가 내민 그 낡은 손목 시계. 나는 커다란 숨을 들이쉬고는 시계줄을 조심스레 닦아 유리면을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제초제 냄새와 세제 냄새가 뒤섞여 묘하게 차가운 향이 방 안을 맴돌았지만 그 유리면에 반사된 작은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호가 이걸 뭐라고 했던가, 엄마가 사준 첫 시계라고요. 내 말에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늘 만지작거리던 자국이 여기 있어요. 민수의 손가락이 유리 테두리의 미세한 흠집을 가리켰습니다. 유리 둘레에 조그맣게 파인 그 흔적, 누군가의 손끝이 시간을 붙들어 보려 애쓴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뗐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시계의 용두를 돌려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 바늘이 작게 떨더니 다시 짹짹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멈춰있던 시계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나는 김을 구워 밥을 먹었습니다. 찬장은 텅 비었지만
밥 하나 김 한 장이 어찌나 고마운지요. 나는 밥을 떠 그의 그릇에 얹어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젊은 사람은 먹어야지.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과 머쓱함, 그리고 아주 작은 기쁨이 스쳤습니다. 그래. 한 번씩 그렇게 불러도 돼.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잃어버린 시간을 한 숟갈 더 퍼올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창문 너머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창턱을 타고 빗방울이 미끄러지는 소리, 멀리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 위에 떨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 서서 말했다지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문 단단히 잠그시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다가 나는 문득 그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장 같이 갈래? 이 집에 놓을 작은 화분을 사오고 싶어. 그는 잠깐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같이 가요. 다음 주말 우리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봄이 멀어지고 여름이 오는 길목, 채소 좌판에는 초록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오래 망설이다가 작은 고무분에 심어진 다육이를 한 개 샀습니다.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말에 마음이 갔습니다. 살아남는다, 버틴다, 조금이라도 햇빛이 들면 다시 빛난다. 그 식물의 운명이 내 얇은 가슴살 같은 마음과 닮아 보였지요. 민수는 작고 둥근 잎을 가진 포트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햇빛이 약해도 잘 커요. 창가에 두면 좋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값을 치렀습니다. 시장 어귀를 나설 때 오래된 레코드 가게 앞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낡은 LP 커버들의 얼굴이 보였고 그중 하나 피아노 솔로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방에서도 가끔 흘러나오던 곡이었습니다. 나는 괜히 창문을 닦는 척하며 음악의 제목을 속으로 을조렸습니다. 사랑의 테마.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내 표정을 읽었는지 가만히 물었습니다. 들어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라는 말이 더 이상 두려운 약속이 아닌 게 그때 처음으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내게도 이제 다음이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지워졌다가 생기기를 반복했고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와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옥상이 보였습니다. 버스의 규칙적인 진동 속에서 나는 문득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새벽 너는 왜 깨어 있었니? 그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요 며칠 할머니 문 앞에서 가스 냄새가 조금씩 났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어제는 유난히 진해서 그냥 올라가 봤죠. 사실은 그 전부터 가끔 확인하러 올라가긴 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혹시 제가 괜한 걱정을 드릴까 봐요. 그리고 제가 가진 이름으로 남의 문을 두드릴 용기가 잘 나지 않아서요.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왜 새벽마다 젖은 신발로 문 앞에 서 있던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는 일은 결국 그렇게 조용한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며칠이 더 흘러 우리는 작은 의식을 한 번 더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반지하 창가의 좁은 탁자에서였지요.
다육이 화분 2개를 옆에 두고 시계를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조용히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잡음 사이로 피아노 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민호야, 잘 지내지?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긴 조금 어둡지만 빛이 전혀 없는 건 아니란다. 내가 남긴 사람과 나는 오늘도 조용히 서로를 확인하며 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나는 먼저 심호흡을 하고 대답한단다. 네, 잠깐만요. 그리고 서둘러 문을 연단다. 혹시 내가 또 다른 이름으로 서 있을까봐.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났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한 몸이 되어 가슴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밤늦게 민수는 돌아가려 했고 나는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는 문턱을 넘어가기 전 조심스럽게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민호 형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형이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봉투 속에는 2사람이 어깨동무를 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난기가 묻은 눈빛, 이마에 맺힌 땀방울, 그리고 씩 웃는 입매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 센서 등 아래 서서 말했다지요. 어머니,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와서 보일러실부터 확인할게요. 피스 몇 개만 바꾸면 냄새 안 올라올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들. 그 말이 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시간의 물결이 한번 크게 부서져 나갔습니다. 놀라지 않도록 나는 그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동안 내 발걸음은 환해졌습니다. 벽지의 얼룩도 균열도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시멘트 냄새도 이상하게 다 견딜만 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이 작은 집을 다시 집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얇은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반지하 창턱을 넘어 들어오는 빛은 언제나 기대보다 조금 더 작았지만 그 작음 속에서 나는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육이의 입끝에 앉은 작은 물방울, 시계 바늘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림자,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사진의 부드러운 광택까지 나는 손바닥으로 시계 유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잘 가고 있구나. 그리고 살짝 고개를 들어 어제보다 조금 더 환해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이 만드는 얇은 선이 마치 누군가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구청에서 주최하는 이웃 안부 살피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서툴렀지만 내 차례가 왔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문 두드리는 소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의 문이 조용히 두드려지면 그 소리에 저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멋지셨어요. 말이 짧다. 정말 멋지셨어요, 어머니.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이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밤이 다시 깊어질 때 나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가끔은 그날의 폭발음이 멀리서 울리듯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리 위로 다른 소리가 겹칩니다. 노크 소리. 톡, 톡, 톡. 나는 속삭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엽니다. 그 문 앞에는 가끔은 젊은 총각의 얼굴이 또 가끔은 어린 민호의 얼굴이 서 있습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눈빛은 같습니다. 나를 부르는 그 눈빛 어머니. 내가 잊지 않으려는 단 한 단어.
용서는 거창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요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에 먼저 대답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말이 내게는 기도였고, 인사였고, 다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창문 너머 새벽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잎사귀를 두드리다 멈추고 골목의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가 사라집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부릅니다. 민호야, 잘 자라. 내일 보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민수야, 내일 아침에 보자. 그렇게 나는 오늘을 덮고 내일을 펼칩니다. 문은 닫히지만 마음은 열린 채로. 용서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인연은 멀어져도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 문을 너무 오래 닫아두지 마세요. 어쩌면 그 문 앞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흘러도 닳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리움이고 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서로의 문 앞에서 오랜 세월을 서성이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어서 혹은 상대의 노크를 듣지 못해서 그렇게 사랑이 엇갈리고 용서가 미뤄지며 인연이 잠시 흩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문은 닫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안쪽에서 빛나고 있다는 걸요. 가끔은 한 줄기 바람이, 가끔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 빛을 다시 꺼내줍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은 쉽게 열리지만 어떤 문은 너무 오래 닫혀 있어서 손잡이조차 차갑게 굳어 있지요.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여는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일이니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견디는 동안 내 안의 시간은 멈춥니다. 그러나 용서를 시작하는 순간 그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흐르며 내 안에 봄이 오고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먼지가 내려앉았던 기억 위로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참 신비롭습니다. 어떤 인연은 눈을 맞추는 순간 피어나고 어떤 인연은 헤어진 뒤에야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연은 마치 오래된 씨앗처럼 깊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불현듯 잿더미 속에서도 새순처럼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인연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그런 인연이 있나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바람결에 그 이름이 들려오고 꿈속에서 다시 미소 짓던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단지 시간의 회기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 사랑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인생은 길고 그 끝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평생 단 한 번 스쳐간 낯선 얼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의 마음 한켠에도 당신이라는 따뜻한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기다렸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세상 속으로 이끌 것입니다. 용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저 오늘 하루만큼은 어제를 탓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문을 두드릴까 망설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아주 작게라도 노크를 해보세요. 혹은 그 반대로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세요. 문이 열릴 때 바람이 들어올 겁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이름 하나가 실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이 다시 당신의 가슴에 닿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기다림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모든 끝에는 다시 시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문 앞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 소리가 바로 삶이 다시 당신을 부르는 두드림일지도 모르니까요.